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론 중에서 토지 시장 관련되어 있는 치대론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 25쪽 38번 문제부터가 치대론 이야기입니다. 자, 치대와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치대다 그랬을 때 그 치대가 잉여로서 불로소득인가 아니면 생산비로서 비용인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죠. 그래요. 그 잉여로서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주장한 학파를 우리는 고전학파라 그러고요.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우리는 리카도라는 학자를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리카도는 차액지대설을 주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사이의 논쟁에서 치대와 관련해서 고전학파는 치대는 잉여로서 뭐다? 불로소득적 성격이다 이렇게 나갔고요. 신고전학파는요. 치대는 생산비로서 비용이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치대는 잉여다 그랬을 때 이제 농사를 지어서 매상을 합니다. 그럼 매상 가격이 나오겠죠. 자, 가격이 2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산비를 빼는데 이 생산비에는 노동에 대한 대가와 자본에 대한 대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 10만 원이 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10만 원이 남았죠. 자, 이 남은 것이 잉여로서 토지에 기속되는 뭐가 되는 거다? 치대가 된다. 이런 논리가 고전학파 사상이고요. 이런 고전학파와 관련해서 우리는 리카도라는 학자를 배우면서 차액지대설 이론을 전개합니다. 자,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생산비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생산비가 많이 들면 그것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따라서 치대는 생산비이므로 치대가 높게 되면 당연히 가격도 어때요?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즉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비가 치대가 되겠다 이런 논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뭐를 결정하죠?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치대가 결정되어질 뿐 치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치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따라서 거기 38번 문제에서 보시면 치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가 하고 물었는데 차액지대설 주장한 학자가 누구죠? 리카도입니다. 그죠? 그럼 리카도는 고전학파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 맞지 않죠. 그래서 리카도는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치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적 성격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지 생산비로서 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틀린 답은 여기서는 5번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치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로서 불로소득적 성격이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살펴보시고요. 자, 또 우리가 치대론과 관련해서 치대 여기서 잉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잉여가 왜 생깁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잉여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산 요소 중에 토지만 희소성이 있는 건 아니죠. 기계나 이런 단기적으로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물건은 희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계 이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제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물건에 발생하는 잉여를 지대에 준한다.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은 학자가 뭐라고 썼다? 준지대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근데 우리 단기 장기는 원할 때 단기라고 하는 게 뭐였죠? 신규 공급이 되지 않을 만큼 짧은 기간이 단기였죠. 그러면 신규 공급이 되는 기간은 장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기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져요? 신규 공급이 되니까 희소성이 없어지죠. 따라서 준지대, 잉여 이런 개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만 이런 기계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이제 잉여를 우리는 준지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39번 문제에서 보시면 마샬의 준지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준지대는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부터 얻는 잉여, 즉 불로소득적 성격, 이것을 준지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번에처럼 일시적이다 하는 거죠. 일시적이다. 즉 단기적으로만 발생한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5번에서처럼 어때요? 준지대는 토지 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 지대다 이런 말이 나오면 털린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준지대는 이제 신규 공급이 되지 않는 단기적으로만 발생하는 잉여이기 때문에 이런 영구적 지대 이런 말 하면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준지대 이런 개념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기계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잉여를 준지대라 한다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지대 이런 개념을 배운 거죠. 그러면 이제 40번에 가서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와 지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프레도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의 뭐에 대해서 배웠죠? 준지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파레토 지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 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으로 기계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지대는 마샬의 준지대죠. 파레토도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파레토 지대가 아니고 준지대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도 역시 틀린 답이 뭐가 되죠? 역시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적 성격이다 하는 이 고전학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준지대, 더 나아가서 경제지대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이제 틀린 것은 파레토 지대가 아니고 이 경우는 준지대다 하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대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대 이론과 관련해서 지대는 농경지 지대론과 도시토지 지대론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농경지 지대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조금 전에 배웠던 리카도라는 학자의 무슨 지대설이었죠? 차액 지대설 이렇게. 그런데 리카도는 농경지 지대론이기 때문에 무슨 차이 때문에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농경지에는. 그래서 비옥도가 좋은 땅은 우등지가 되고 비옥도가 안 좋은 땅은 열등지가 된다 이렇게. 자, 우등지와 열등지 사이에서는 비옥도 차이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또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등지에서는 매상을 했더니 매상 가격이 20만 원이 나왔고 여기 열등지에서는 매상했더니 매상 가격이 10만 원이 나왔다. 왜?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농사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생산비가 있다 그랬죠? 여기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 10만 원, 여기도 생산비 얼마? 10만 원.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차액이 0이죠? 예. 자, 이 차액이 0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차액이 10만 원이 있죠? 죄송해요. 예, 여기는 차액이 얼마죠? 0이다. 자, 이와 같이 가격과 생산비가 딱 일치해서 이렇게 0인 땅, 아까 남은 게 잉여고 잉여가 갖고 뭐가 된다 그랬죠? 지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잉여가 0인 땅, 즉 지대가 0인 땅을 한계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럼 이 한계지에 비해서 우등지는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한계지하고 차액 10만 원이 생겼죠? 그만큼이 곧 뭐가 되는 거다? 지대가 된다. 자, 그래서 차액지대설이 됩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런 지대를 설명하고 있고 이때 지대는 곧 뭐가 되는 거다? 토지 소유자의 잉여로서 불로소득적 성격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액지대설이 나오고 이런 차액지대설을 비판해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과 또 이제 티넨의 위치지대설 이런 게 등장한다 하는 걸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배웠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무엇을 비판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0이다 이것을 비판했다 그랬습니다. 마르크스는 한계지에도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지대가 0인 땅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내 땅 쓰려면 돈 내놔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대가 0 이런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대는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그래서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걸 주장한 학자가 마르크스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판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우등지와 열등지의 생산성 차이 때문에 지대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티네는 이제 비록 비옥도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가 되고 그 생산성의 차이는 결국 지대 차이로 이어지는데 만약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리카도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으니까 지대 차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티네는 위치에 따라서 지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위치 지대설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티넨의 무슨 지대설, 위치 지대설 이런 것도 열심히 배웠다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위치 지대설. 그래서 티넨의 위치 지대설은 저기 매상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고 남은 것이 이제 곧 뭐다? 지대다, 잉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수송비라고 하는 것은 티네는 1826년도 고립국 이론에서 자, 수송비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수송비와 관련해서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곳에 시장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장 바깥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자, 이 시장과 거리가 가까운 곳은 수송비가 적게 들겠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과 거리가 먼 곳은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자, 수송비가 많이 드는 땅은 위치가 안 좋은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대가 어떻다? 낮겠죠. 근데 여기는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그만큼 수송비를 절약했으니까 수송비를 절약한 것만큼 지대를 말 수 있다?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수송비 절약분이 곧 뭐가 되는 거다? 지대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위치 지대설은 결국 위치가 좋은 땅은 위치가 좋다는 말은 뭘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럼 수송비를 절약한 것만큼 지주에게 지대를 말 수 있다? 더 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죠. 그래서 위치가 좋은 땅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지대가 높은 거죠. A와 B의 비옥도가 같더라도 B는 위치가 안 좋은 땅에 속하는데 그 말은 수송비가 많이 든다 이겁니다.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주에게 줄 수 있는 지대는 어때요? 점점 내려가겠죠? 예,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뭐가 동일하더라도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수송비는 이제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 티넨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하는 것은 도시 토지에도 그대로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토지에 그대로 응용해서 알론소라는 학자의 이제 입찰 지대 이론 이런 논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티넨 이론은 그대로 어디에도 응용이 된다? 알론소라는 학자의 자, 입찰 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논리로 그대로 연결된다. 자,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지대는 낮아진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어떤 농산물이냐에 따라 티네는 요 기울기는 다 다르다. 즉 무게나 부피가 많이 나가는 농산물은 무게나 부피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멀리 못 나간다. 대신에 무게나 부피가 많이 나간다는 건 그만큼 생산성이 좋다고 봐서 다른 농산물보다 어때요? 도심에서 가까이 있으면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 자, 이런 농업이 집약농업이라고 썼고 그 반대가 되는 게 조박농업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도시 토지로 가져오면 도심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이용하면서 높은 지대를 낼 수 있는 게 상업용이고 좀 더 나가면 주거용, 더 나가면 공업용 이런 식으로 도시 토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입찰지대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 하는 요 선을 쭉 연결한 것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입찰지대 곡선은
이제 거기 2번에 보시면 알론소 입찰지대 곡선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뭐한 거다? 연결한 포락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론소 이론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토지에서 헤이거라는 학자가 있는데 헤이거는 자, 저 외곽에서 도심까지 들어오려면 뭐가 이제 듭니까? 그랬을 때 자, 도심까지 들어오려면 공간의 마찰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 마찰을 극복할 때 마찰 비용 이런 것이 발생한다 하는 걸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마찰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어떤 마찰 비용이 들겠어요? 저 외곽에 있었더니 아무래도 도심까지 가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절약하려고 도심 가까이 가면 교통비는 절약이 됩니다. 대신에 토지 소유자가 어때요? 교통비를 절약한 것만큼 지대 더 주세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럼 지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 외곽으로 나가면 지대는 적어지지만 대신에 교통비가 많이 드는 거죠. 즉 공간의 마찰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교통비하고 뭐의 합이다? 지대의 합이 곧 마찰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3번에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뭐로 보았다? 마찰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옥도 차이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다르니까 매상액이 달라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요. 5번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대론 좀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41번 알론소라는 학자의 입찰지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이론은 티넨의 무슨 이론? 고립국 이론을 그대로 어디에 응용한 거죠? 예, 도시 토지에 적용해서 확장하고 발전시킨 이론이 되겠습니다. 운송비, 즉 수송비는 저 외곽으로 갈수록 어때요? 점점 증가하겠죠? 근데 물건을 만들 때 평균적인 생산비는 어떠하다? 같다. 그래서 A 장소나 B 장소나 다 생산비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같다. 대신에 수송비가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지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알론소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티넨 이론도 마찬가지고 요 지대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매상을 해서 각종 비용 빼고 남은 잉여입니다. 잉여. 남았다. 이게 지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알론소 입장에서 보시면 요 남은 것에 대해서 어때요? 입찰을 지금 붙여서 지대를 낸답니다. 그럼 우리가 입찰서 쓸 때는요. 가장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상에서 번 돈 중에 비용이라든가 여기 안에는 비용이라든가 생산비 안에는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상이윤 이런 거 다 빼고 남은 잉여인데 이것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입니다 하고 입찰을 붙여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입찰지대해서.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다 이 남은 걸 줘버리면 토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초과율이 뭐가 돼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입찰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뭐다? 잉여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최소 지불 용의액이 아니고 뭐다? 최대 지불 용의액이 되겠습니다. 예, 최대 지불 용의액.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편이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가 외곽에 비해 산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는 한계 지점이 도시 주거의 한계점이 될 거다. 뭐 당연한 말이죠. 예, 교통비 부담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간다. 이때 교통비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비용만 말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노력 이런 걸 다 포함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틀린 답은 3번 최소 지불 용의액이 아니고 최대 지불 용의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대론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이런 지대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 공간 구조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 이론이 있냐면 조금 전에 배웠던 티넨 이론이 있죠. 티넨 이론에 하면 제일 도심에서 가까운 곳은 집약적 농업, 점점 외곽으로 나갈수록 무슨 농업이 되죠? 조방적 농업.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이제
지대가 형성된다 하는 농업 입지론을 전개한 학자가 티넨입니다. 자, 그래서 동심원 형태의 지대 모형을 제시했는데요. 이 동심원 형태를 그대로 도시 토지에 또 응용한 학자가 나옵니다. 그 학자가 이제 여기 나오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 공간 구조와 지대 했을 때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으로서 자, 여기 요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와 관련해서요. 자, 여기 호이트란 학자도 나오고요. 자, 버제스란 학자의 동심원 이론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여기 있었던 티넨의 무슨 이론? 이제 입지 교차 지대설, 조금 전에 배웠던 위치 지대설 같은 말입니다. 위치 지대설 또는 고립국 이론인데요. 이 고립국 이론에서 동심원 형태의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티넨 이론을 도시 토지에 응용한 학자가 나오는데 그 학자가 버제스란 학자입니다. 그래서 버제스는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게 돼요. 동심원 이론. 그래서 버제스는 1920년대에 시카고시를 분석해서 시카고시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니까 동심원 형태로 이루어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시카고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입지 경쟁이 생깁니다. 입지 경쟁에서 밀린 것들은 바깥으로 나왔겠죠? 여기가 천이지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침입, 경쟁, 천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시 공간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도시 생태학적 이론이다. 그래서 도시 생태론적 입장에서 도시 내부 구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이 지역이 있으면 여기는 소규모 상공업이 있게 되고요. 요 바깥쪽에는 이제 누가 입지하게 되느냐 그랬을 때 여기 CBD가 있고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여기가 천이 지역, 입지 경쟁에서 패한 것들이 바깥쪽으로 나갔네요. 그 소규모 상공업이 있게 되고요. 자, 이 바깥쪽에는 여기 출퇴근하고자 하는 근로자 주택지대, 다른 말로 저소득층 주거지구가 형성되고요. 이 더 바깥쪽에는 이제 중산층 주거지구 또는 고소득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거지구가 형성되고 맨 바깥쪽에는 어떻다? 통근자지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의 동심원 형태로 도시 내부 구조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한 학자가 호이트란 학자입니다. 호이트도 도시 전체적으로는요,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띈다고 봤습니다. 근데 도시 내부에 뭐가 만들어지면, 자, 호이트 입장에서는 여기 중심 업무지구가 있는데요. 저 외곽으로 방사형 교통망, 도로가 만들어지면 도시 내부 구조가 변형이 생길 거다라고 본 거죠. 자, 이 도로를 통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저 외곽과. 그럼 접근성이 좋아지면 이 위치는 접근성이 좋은 곳이니까 고소득층이 들어온다고 봤고요. 자, 그리고 고소득층 옆에는 이제 같이 붙어 있으면 정예 외부가 누릴 수 있는 중급 주거지구가 형성된다고 봤고요. 저 반대편에는 이제 저소득층 주거지구가 형성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완적 지구로서 이 사람들이 출퇴근해야 되니까 도매 및 경공업지구, 뭐 이런 식으로 도시 내부 구조가 이제 교통망을 따라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이론을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쓰는 겁니다. 호이트의 부채 선자 써서 선형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이트는 뭐 이런 선형 이론을 전개했는데요. 둘 다 공통점은 단핵 이론이죠. 자, 그랬을 때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학자는 (1950년대) 런던시를 분석해서 도시의 핵은 하나가 아니라 다핵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발전한다는 다핵심 이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럼 왜 다핵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자,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는 어떤 활동은 특수한
시설이나 위치가 요구되는데 이런 시설이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니까 핵이 만들어지고 동종 또는 유사 활동끼리는 동종의 활동은 모여 있을 때 집적 이익이 있어서 모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가구 단지 이런 것처럼. 또 이종의 활동,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활동은 입지적인 비양립성이 있죠. 자, 입지적인 비양립성이 있으니까 같이 양립을 못하네요. 그러면 분산해서 입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입지하게 되니까 여기 핵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분산된 곳에 핵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지대 지불 능력이 부족하면 고지대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은요. 이 위치가 다 좋은 위치인지 압니다. 그럼 여기 다 들어가고 싶어요. 다만 지대 지불 능력이 떨어지면 여기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때요? 고지대 지불 능력이 없는 업종끼리는 또 지대가 낮은 곳을 찾아서 여기서 모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다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49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가 하고 물었는데요.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권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건 틀린 거죠.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고용기회가 많은 어때요? 요 근로자들이 저소득층이잖아요. 고용기회가 많은 여기 이제 도심에 가까이 입지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동심원 이론은 단핵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도심 이런 말이 여기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한다. 이것도 틀린 표현이네요. 어떻게 하든가 접근성이 양호한 요 지역에 가까이 입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1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형 이론에 하면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해서 어때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그래서 선형 이론의 핵심은 고소득층은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입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심원 이론에서 점이지대, 점이지대는 다른 말로 천이지대 또는 전이지대라고 표현하는 여기를 점이지대라고도 씁니다.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보다 도심에 가까이 위치한다. 그렇죠? 예, 중산층이가 다른 말로 고소득층 주거지대가 되겠습니다. 보다 가까이 위치합니다. 다핵심 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어때요? 몇 개의 중심으로 구성된다. 다핵이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 접근하고 있다. 즉, 도시 생태론적 입장에서 침입, 경쟁, 천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49번에서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48번에 보면 역시 다음에 설명하는 도시 공간구조 이론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했다. 예,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딱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죠. 그냥 호이트의 무선 이론, 선형 이론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대, 중급, 고급주택이 이제 교통노선을 따라 쐐기형, 쐐기형이라고 하는 게 선형의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부채꼴 모양을 쐐기형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 배치된다.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 유형을 결정에 중요하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교통망을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곳은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입지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무슨 이론? 선형 이론. 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입지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입지론과 관련해서는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 이런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입지론과 관련해서는 공업입지론과 상업입지론이 특히 중요한데 이 공업입지론과 관련해서는 배버 이야기를 잘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업입지론에서 핵심은 배버 같은 경우는 배버의 무슨 이론?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배버에게 물었네요. 공장 어디 지어야 합니까? 그랬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곳? 제일 적게 드는 곳. 여기다 공장 지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럼 비용과 관련해서 어떤 비용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배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료를 공장까지 가져와야 되고 또 공장에서 시장까지 운송하려면 수송비, 즉 운송비가 든다 하는 걸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경영하려면 사람도 고용해야 되니까 인건비, 노동비가 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집적 이익이 있습니다. 집적 이익은 모여 있을 때 비용이 절약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런 집적 이익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점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를 P지점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노동비가 제일 적게 드는 지점 L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P지점에서 L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동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이동을 했을 때 수송비 최소 지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수송비는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대신에 뭐가? 노동비가 절약이 될 텐데 만약에 노동비 절약폭이 수송비 증가폭보다 크다면 그때는 이동하시고 그 반대가 되어서 수송비 증가하는 것과 노동비 절약폭 중에서 수송비 증가폭이 더 커서 비용이 더 들면 그때는 이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집적 이익은 모여 있을 때 이익이 되는 거니까 최대가 돼야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동합니까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건 집적 이익이 노동비나 수송비 이쪽으로 이동하면 최소 지점에서 벗어났으니까 수송비라든가 노동비가 증가하겠죠? 근데 이 증가폭보다 집적 이익이 더 크면 그때는 이동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따져서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이 최적 공장입지다 이런 논리죠. 자, 따라서 배버는 비용을 절약한다. 이런 건 합리적인 경제인입니다. 두 번째,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기업의 최적 공장 입지입니다. 맞죠? 그때 기업의 입지원으로 뭘 따졌죠?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이런 걸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순으로 가격소가 최소가 되는 점에 입지한다. 자, 여기에서 수송비와 노동비는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집적이익은 최소가 아니죠. 최대가 되어야 비용이 절약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여기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답 정도는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업입지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예, 상업입지론이죠.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합니다. 예.